뱅커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행동재무와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그 대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행동재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얼만큼 됐는가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비해서 그죠? 행동재무란 어떤 것인가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뭐예요? 경제학자 그 신고전파 경제학의 태두라고 하면은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분, 시카고 대학교에 계셨던 분 아시죠? 여기 왼쪽에 사진에 계십니다. 우리가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경제학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 생각하실 겁니다. 심리학자 반대로 이 어떤 분 생각하세요? 프로이트, 이분 오른쪽에 계신 분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걸요. 여러분들 연애하시면서 그죠,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연애하면서 책방에 가가지고 쳐다보는 거, 심리에 대한 것 딱 쳐다보면서 나오는 책 보면 심리학 개론에 나오시는 책이 그 주인공이죠. 양쪽 다 심리나 경제나 인간의 행동 원리를 규명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접근 방식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말하자면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인센티브를 주면은 열심히 일한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심리학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내적인 그 뭡니까? 동기 유발, 그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그죠? 내적인 동기 유발로 산다 하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 열심히 일하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동기 유발을 잘 시키면 된다 하는 식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보시면은 좀 그 대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영환 교수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 두 요소가 좀 혼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행동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일변도로 가지 말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 사진은 뭐냐면 제 제자 그 한 학생이 이 두 사람의 사진을 합성 사진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런 KFC 이런 사람의 사진이 막 거의 나왔는데요.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사실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금융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이고 정량적이고 냉정하고 편향되지 않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바로 파이낸스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종종 우리 이런 것도 발견합니다. 사실 돈 만지는 사람들이야말로 비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또 바이 막 지금 막 테슬라를 사야 돼 난리 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이고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야 돼 라고 하고서 딱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신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딱 그 밸런스 된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편향돼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버 컨피던트하게 막 자신감에 넘쳐 계신 분들, 딱 사야 돼 라고 자신감에 넘쳐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죠? 때로는 바보짓들도 합니다. 네. 그리고는 더 웃긴 거 뭐냐면, 심지어 그런 편향된 사람들이 또 대박도 잘 냅니다. 물론 쪽박도 잘 내긴 하죠. 근데 쪽박 낸 사람들은 사라져서 없으니까 좀 안 보이는 거 같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편향된 사람들이 또 대박을 잘 내기도 합니다. 그 군대 영화로 말하자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자의 모습은 저는 G.I. 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백발백중 딱 뭐 그냥 뭐 안 보고 쏴도 그냥 백발백중 다 맞아요. 총을 빵빵 쏘는데, 그죠? 반면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투자자의 모습은 뭡니까? 포레스트 검프 영화 그거 보셨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 보셨으면 되게 재밌는데, 뭐예요? 바보짓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 엄하게 총 맞고 내가 왜 이 전쟁터에 끌려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죠?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많이 하고, 논산 훈련소로 치면 뭡니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가 아니라 보면은 수류탄 투척 훈련,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요, 논산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 훈련소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제일 그 살 떨리는 때가 언제냐? 수류탄 던질 때죠. 이거 뭐냐면 잘못 갔다가 다 죽을까봐. 물론 그게 이제 컨선,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거기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던지는 거 제대로 던지고 뿐만 아니라 안전침을 꼭
제자리에 갖고 와서 돌려놔야 돼요. 안전침, 그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수류탄을 사과 잡듯이 이렇게 딱 잡고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안전침을 딱 고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고서는 안전침 이거 뽀개듯이 침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스크린에 보여드려야 될 때 안전침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던지고 이거 안전침을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단체 기합 죽도록 받습니다. 예, 밤새도록 받았어요 우리. 우리 소대 한 명이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걔가 안전침 뭔지 아시겠어요? 안전침 해가지고 침을 평 날려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건 던지긴 적당히 던지고서 침 없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전침이 하나가 미싱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상급에 올라가서는 꾸중 받는 거죠. 대판 깨지는 거죠. 누군가 수류탄을 볼에 깠다. 그래가지고 이걸 타령해가지고 애인 앞에서 까면 어떡하느냐. 아니면 소대원들 앞에서 다 수류탄 까면 어떡하느냐. 그 뒷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엄청 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전침 던져버린 친구 때문에 우리 소대원 전원이 다 밤새도록 앉았다 일어났다 거의 한 몇백 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소대원들이요 희한하게 소대마다 한 명씩 최소한 중대마다 한 명씩은 있습니다. 우린 그걸 고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훈련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러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식시장에도 이런 개미 투자자들 실수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척 많다고. 그죠? 개미만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요즘은 뭡니까? 기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믿을 거 아니더라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모 증권사에서 이 현금 배당 1,000원씩 주당 1,000원씩 배당하라고 딱 했더니만은 뭐예요? 주당 1,000주를 배당해 버렸어요. 그죠? 그런 실수. 예.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옵니다. 트위터 나옵니다. 트위터 뭐냐면 트위터 여러분들 아시죠? 소셜 미디어 트럼프가 자주 쓰는 거. 그죠? 그 소셜 미디어 회사가 그죠? 사실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옛날에 한 2013년 때쯤 해가지고 그때에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랑 같이 너도 나도 트위터를 쓰니까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돈 끌어모으기 좋겠다 그러고 투자를 더 확장하면서 IPO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발표를 딱 합니다. 우리가 6개월 후에 IPO 할 거예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증권시장에 그 트위터 주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트위터라는 회사가 주식이 트레이딩 되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뭐냐 하면은 뱅앤올룹슨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스피커, 홈 시어터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종류의 회사인 거예요. 근데 트위터가 홈 시어터 회사로 지내다가 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법정 관리 같은 수준으로 가가지고 주당 1센트로 트레이딩 되는 동전주였습니다. 잡주였죠. 잡주. 그랬더니 그 주식에 트위터가 IPO 하겠다고 발표한 순간에 트위터 주식이 어떻게 됐느냐? 10분 만에 1센트에서 13센트로 점프를 하십니다. 뭐예요? 누군가가 트위터 알아 사지 이러고서 그냥 갔다가 그냥 바이를 클릭하신 거예요. 신나게 클릭했죠. 그랬더니만은 10분 만에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13센트 딱 정점 찍은 요 순간에 그때 사신 분들은 뭐예요? 이 산이 아닌 게 비어 저 산인 게 비어 그러고서 쪼르륵 내려가는 거죠. 네, 쭉 해가지고 꼬라 박습니다. 그러면은 저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 누군가는 쪽박을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수가 그죠? 이런 실수가 비일비재하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또 그거와 비슷한 예가 여기 또 있습니다. 종목 코드 큐바가 있습니다. CUBA, 큐바인 뮤추얼 펀드. 이 뮤추얼 펀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오바마 정권 때에
그죠? 오바마 정권 때 카스트로 이 쿠바하고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자 하는 움직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발표되자마자 이 뮤추얼 펀드 쿠바의 가격이 확 뛰는 거예요. 네, 근 7달러에서 14달러로 두 배가 뛴 거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누군가는 여기서 이 산이 아닌 게벼 하고선 쪼르륵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사신 분들 쪽박 났어요. 왜 쪽박이냐고 하면요, 이 뮤추얼 펀드에 담배 관련된 주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쿠바 관련된 어떠한 연관된 주식도 없었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엉뚱하게 이 종목 코드가 똑같다고 해서 하필이면 그 유행어랑 똑같다고 해서 그냥 허당 주식을 그냥 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바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서 뭐예요, 또 트레이딩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종목 코드가 비슷한 것들 추적해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하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종목 코드 기억나세요? 05930 나오죠. 005930이라고 하든가. 근데 실수하실 수 있겠죠. 버튼 누르는데. 그죠? 이런 거 비슷한 종목 코드들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유사한가? 그런 걸 트레이딩하는 퀀트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 코드가 우리나라는 숫자지만은 미국은 알파벳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언어적으로 비슷한 발음인 것들, 그죠? 그리고 코드는 똑같은데 순서, 그러니까 알파벳은 똑같은데 순서만 교차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업 재무에서도 보시면은 기존의 거는 지금 이제 투자론적인 측면에서의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기업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신고전파적인 것과 합리적인 그 뭐예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인 어프로치가, 접근법이 또 대조가 됩니다. 신고전파 입장에서는요, 기업 재무의 플레이어는 CEO, 그죠? 그리고 주주들, 쉐어홀더, 프린시펄 에이전트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대리인 비용 문제. 근데 요 양자가 다 합리적이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게 신고전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쪽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비합리적일 경우를 상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CEO 이분들이 합리적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걸 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나오는데요. 어느 시점에선가 2018년 말쯤에 애널리스트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요 시점에 가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주식이 많이 저평가돼 있다. 즉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고가 대비 이제 올라갈 거다 하면서 바이바이바이라는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그거 보고 우습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요 몇 달 전 거 갖고서 깔짝거리고 앉아는 거 우스운 짓이거든요. 왜? 개별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별 주식은 그 회사 CEO가 누가 들어 앉았느냐 하는 거에 엄청나게 좌우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고, 선진국의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경영자가 어떤 놈이 들어앉아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LG화학 잘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구글에 찾아보시면 아이코어 그 성대 글경 학생들 프로젝트를 그걸 시켰어요. 왜 그걸 시켰냐면요, 거기에 그 신 부회장님 3M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시던 미국의 포춘 500 기업에서 막 넘버 3까지 가신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기록적으로 거기서 출세하셨던 분이 LG화학에서 부회장님이, 신학철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영전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 누군지, 3M이 뭔지도 모르고 앉았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거 저평가돼 있다. 저거 빨리 분석해 보자. 그러고서 한 건데, 그때 이후로 지금 주식이 2배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지금 현대차 얘가 나오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때 가지고서 깔짝대고 앉았는데 바이냐 셀이냐 막 이러고 앉았는데, 사실 5년 전부터 롱텀으로 딱 가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 어느 시점에선가 그 전까지는 코스피 인덱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확 차별이 돼버리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언젠가요? 그게 바로 한전 부지 3조 원짜리 땅떼기를 10조 원에 사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유명했죠. 이 그 헤드쿼터 빌딩, 본사 빌딩을 여기에다 지어야 돼. 무슨 수술 써서라도 삼성한테 지면 안 돼. 라고 내질르실 때입니다. 그죠? 그때 한번 팍 떨어지고 나서 그거 차이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도 가격이 1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전엔 25만 원이었었거든요. 15만 원. 네. 회복이 안 됩니다. 저 맨 꼭대기에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어떠한 바이어스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엄청나게 좌우가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만 특징되는 게 아니다. 여러 나라 다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 그걸 보지 않고서 종목 추천하고 이런 거 다 헛짓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자는 완전히 이성적일까?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연구 분야. 그리고 경영자들의 비이성적 행동도 마찬가지 중요한 연구 대상. 바이 더 웨이 이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10년 전에. 그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현대차가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은 싸니까. 기왕이면은 경제 위기가 닥쳐졌으니까는 사람들이 다 기왕이면 현대차를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프리 캐시플로가 막 남아돌아. 좋은 세상 왔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캐시플로우가 넘쳐나니까 프리 캐시플로우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이 막 들어차신 게 아닌가 경영진에서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오버비딩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인간적으로 가능한 실수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주가가. 자, 그러면은 개별 회사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특성상 오너 리스크가 크다 하는 거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요. 이 CEO의 심리적 바이어스, 이 오만함, 과도한 자신감 이런 거 왜 중요하냐면은 시총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이 1등, 2등, 3등 기업들 있죠. 최고위층에 있는 회사에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수업하면서 이런 현상들 자연 상태로 냅두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집니다. 근데 경제적 자원과 힘이 이 몇 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에 CEO 분들이 어떠한 바이어스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난이 아니게 많다 하는 겁니다. 시총 순으로 해가지고 1등부터 18등까지 2007년, 12년, 15년 시총을 쫙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2007년, 그다음에 12년, 15년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요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느냐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이 양반들이 어떠한 바이어스를 가지신 분들인가 우리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정밀을 기해야 한다. 근데 그 정밀을 기할 방법이 없을까? 빅데이터적인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걸 또 개인 투자자한테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핀테크적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이러한 경영자의 심리 생물학적 특징이 회사 전반의 성과와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그런 연구들이 신나게 진행 중입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 멤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요. 이게 신입사원 선발에도 적용이 가능하겠고 뿐만 아니라 소매금융 고객의 위험 선호도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벤처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죠.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10개 정도 되는 벤처 회사들의 CEO 분들은 어떠한 성향의 양반들일까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시겠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네, 행동재무는 그러니까는 경제학적인 접근법과 심리학적 접근법을 합쳐서 빅데이터 같은 걸로 해서 보다 더 금융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보자 하는 어프로치가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핀테크와 동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기존의 파이낸스라는 학문은 경제학, 통계학, 수학, 공학 이걸 가지고서 거의 교조적으로 매달려가지고 삽니다.
수학은 아름다워.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수학적인 원리, 그 뷰티풀한 수학 공식, 그 원리 이론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가 흩어뿌려지는 것 뿐이야. 수학적인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어떠한 것들은 연구할 가치도 없어. 우리는 고교한 수학자시니까. 경제학 이쪽에 시카고 미네소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요, 자신이 수학자라고 포지셔닝을 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감히 도전을 못하게 막 이렇게 딱 시장이란 건 에피션트한 거야. 네가 수학을 몰라서 그래. 라고 딱 깔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네. 근데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드는 뭐예요? 됐고요. 좀 겸손합시다 우리. 그리고 그 경제학, 통계학, 수학, 공학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이낸스란 거는 심리, 이거 무시 못합니다. 심리적인 요소 들여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사람 혼자 삽니까? 사회적인 거. 우리 코로나 19 바이러스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전염이 되고 그러는데 정보, 그죠? 정보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회학적인 것도 우리 공부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보란 거는 언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창, 언어란 건 마음의 창이잖아요. 언어학도 들여와야 되고요. 그래서 언어학은 뭡니까? 또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언어를 자연어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여와야 된다. 빅데이터 어프로치 들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 하다 보면 또 뭐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호르몬에 의해서도 좌우가 되고, 그 다음에 뇌 활동에 의해서도 좌우가 되잖아요. 유전자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되고, 뇌과학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분비학, 그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진짜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골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남성적인 거냐, 덜 남성적인 거냐, 또 이런 호르몬의 영향이 또 뼈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인류학적인 어프로치랑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것들을 아우르자 하는 것이 행동재무의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그 인류학 그러면은 뭐 무슨 말씀이야? 그게 파이낸스가 돼? 네, 당연히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인류학 논문을 쓰신 분 중에 주식 그 방에 가가지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행태를 연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행동재무가 되겠고, 그것이 발전한 것이 바로 최근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덕분이고요. 이걸 가지고서 혁신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존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게 가능했었어. 이건 무시 못 하겠는데. 그 심리학 바이어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진짜 개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빅데이터 딱 드러나고 보니까 봤지?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더라. 하는 걸 딱 보여주니까는 그다음부터 이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재무란 것이 메이저 필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이제 이 발전들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고, 현업에서는 그와 동시에 이 메소돌로지, 이 방법론적인 빅데이터 어프로치들이 되네 그러면서 현업에서 계속 쓰게 된 게 핀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H가 왜 중요한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EMH, 그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거, 뭐 대충 외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의 기반이 바로 EMH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다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 5가지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있어서, 그죠? 투자에 있어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 하는 것도 이 EMH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계획과 활동의 지표로서의 가격의 역할, 프라이스란 것이 리소스 알로케이션 메커니즘이 되거든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됩니다. 이 시장을 무시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거는 다 가격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자들 간의 위험 분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격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인센티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아주 EMH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기업 내 부문별 자원 예산 배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격이 한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센트럴,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아닌지가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다. 중요한 이슈다. 만약 투자자들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그 다음에 증권이 제대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면, 가격이 비효율적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경제 전체 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이기고 질까? 만약 가격이 옳다면은 경제적 펀더멘탈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포트폴리오 이론에 나가는 거죠. 충분히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를 쥐고 있는 이상, 그죠? 네, 벌써 한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5분 남았습니다. 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게 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납니다. 네, 거기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기의 리스크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다 구축해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가격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포트폴리오 이론도 성립이 되고 CAPM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모든 것이 의심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경제적 펀더멘탈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리버리한 투자자들, 개미들은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가격이 경제 전체에 있어서 부의 분배를 비효율적으로 틀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경제 계획, 소셜 플래닝, 사회적인 플래너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가격이 옳다면, 그죠? 정보를 다 반영한다면, 그죠? 그렇다면은 가격은 경제 전체의 성장과 할인율과 변동성, 위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준다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옳지 않다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죠? 정보를 반영하지 않다 그러면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흔히 보여드리는 게 그겁니다. 다우존스 지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은 경제의 체온계다 하는 거죠. 가격이 효율적일 때,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을 때 미리미리 이것들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지, 건강한지 아닌지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그 미래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으니까 GDP 그로스랑 같이 가더라. 미리 프리딕터로서 예측하는 역할을 잘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효율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만약에 그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걸 보고서 주가 지수를 보고서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이구나 나쁜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겠죠? 네. 세 번째로 투자자들 간의 위험 분배에 있어서 가격이 옳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간의 위험 부담을 효율적이게 도와줄 겁니다. 근데 가격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위험을 정량화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CAPM, CAPM 등의 모든 거창한 이론의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어리버리하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 기업 지배 구조에 있어서의 또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거는 다음번 강의부터 또 이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